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있는 허이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컴퓨터교육학회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뜻깊고 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포럼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는 의미에서 그 두 분의 기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계신 설동호 교육감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이번 교육 데이터와 AI 기반 교육 혁신 세미나가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축하와 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우리 DX 교육 데이터 협회 우리 김두현 회장님과 그리고 AWS 뭐죠?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 윤종원 대표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뵈니까 우리 세종교육청의 우리 정병희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디지털 모든 것을 다 이끌어주시는 우리 교육부의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님 우리 신민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디지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참석을 해주신 여러 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님, 장학관님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 디지털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계의 화두가 있습니다. 미래 교육입니다. 미래 교육이 아주 모든 미래 교육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교육을 잘 열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창의 융합형 인재 실제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2000년, 2년, 90년대만 해도 뭐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선생님 칠판에다가 판서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아 써서 암기해가지고 사지선다형이나 단답식 시험만 잘 봐도 그런 역량만 가지고도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소위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사실 10년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가 누굽니까? 엘빈 터플러죠. 엘빈 터플러가 더 퓨처샥 미래의 충격을 썼는데 그때 1970년대경에 지금 30년, 50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제가 그때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30년, 50년 지금의 세계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 양반이 뭐 서드 웨이브라든지 부유미래 권력 이동을 다 쓰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다 예측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아주 우수한 그러한 뛰어난 미래학자도 제가 볼 때는 10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미래 교육을 얘기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한번 예를 들면 걔들이 미래를 열어갈 시대는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 4년, 16년, 남학생 같으면 군대 갔던 3년, 19년, 적어도 20년 후입니다. 고등학교 이런 중학교 아이들도 10년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래 교육,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에 대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미래 교육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창의 융합형
뭐 다 아시다시피 창의학편 뭡니까? 아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창의융합인재를 기르는 데가 아주 모든 교육계에 지금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은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 시대인데 오늘 바로 AI 디지털 교육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혁신은 곧 디지털 교육에 대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디지털이 기본이 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I. AI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빅데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IoT,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활용을 잘 해야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데이터와 AI 기반 교육 혁신 세미나는 아주 현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가 깊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AI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으면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집어넣어서 딥러닝, 심화학습도 시켜야 되고 모든 걸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AI라든지 디지털을 다루는 모든 역량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연수를 철저히 해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한테 AI 교육이라든지 모든 디지털 관계되는 빅데이터 이런 교육,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코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혁신 세미나를 하시는데 앞으로 DX 교육 데이터 협회하고 우리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그 기관 오늘 이 자리에는 기업 대표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같이 연계해서 독단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협력하고 연계해야만 그러한 완벽한, 완전한, 뛰어난, 우수한 그러한 AI라든지 디지털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역량을 길러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역량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AI 디지털에 대한 역량을 길러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계시지만 기업과 우리 각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디지털 환경, 모든 학교가 디지털 환경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그런 모든 기반적인 시설을 잘 갖추고 그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AI 교육을 잘 받고 디지털 교육을 잘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 교육 혁신 속에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AI 역량이라든지 디지털 역량 이런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관, 우리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교육계의 대표님들 또 교수님들 모두가 한번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육 데이터와 AI 기반 교육 혁신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아주 뛰어난 아주 정말 유용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셔서 좋은 안이 발휘되어서 그러한 것이 우리 대전을 넘어서 대전뿐 아니라 전 우리나라의 교육에 투입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육 데이터와 AI 기반 교육 혁신 세미나를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를 활짝 열어가 주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I 교육, 디지털 교육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본 행사의 주최를 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으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계신 정병희 부교육감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제가 오늘 오늘 축사를 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멋있는 옷, 제일 멋있는 넥타이, 제일 멋있는 신발까지 신고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부교육감직을 합니다. 첫 번째는 2017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7개월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북교육청에서 2년 8개월 했고요. 지금 세 번째 세종시 교육청에서 부감직 세 번째를 하는데, 두 번째 하는 축사는 첫 번째 축사의 싱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제 축사는 존경하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설동희 교육감님의 축사와 AI가 싱크율을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90%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사가 앞에랑 많이 같을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니? 이걸 한번 좀 챗GPT에도 물어봐 주십시오. 아마 이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 교육부의 신민철 국장님 계신데, 신민철 국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전국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선도교육청을 뽑아서 예비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거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 1인 1기기 갖는 거 우리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100억 이상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아니면 맞춰서 가고 있는지 앞서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준비를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세종교육청에서도 역시 이 흐름에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직에 있는 한 디지털 전환 교육에 있는 투자라든지 인력 증원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프라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열심히 신경 쓰고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축사는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정책 방향과 실증 사례에 대해서 네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2부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3부는 에듀테크를 적용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자료집을 여기 QR코드, 이 앞에 있는 QR코드를 향해서 자료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사에는 종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행사 방식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이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종이 없는 행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기회를 드릴 거고요. 저희 DX 교육 데이터 웹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도 또 자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첫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신민철 교육부 디지털 교육 기획관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신민철 기획관께서는 경기도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선임행정관, 또 교육부의 대학 학술정책관 비서실장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주실 이야기는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정책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교에서 신학기가 되면은 처음 날 이렇게 하죠. 방금 소개받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기획관 신민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PPT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환영사하고 축사가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이 거의 싱크율이 99.9%에 가까워서 의미가 있을지라는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준비한 것만큼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포럼이 메인은 사실은 교육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교육 정책 방에는 교육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섣불리 가기 어렵고 정말 많은 학계나 또는 기업이나 또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어떤 부분으로 이 교육 데이터들을 잘 축적하고 또 잘 활용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개방을 하면서 실질을 갖다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천천히 저희들이 준비해 갈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에 실은 디지털 교육 정책 방향입니다. 요즘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챗 GPT. 요즘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거의 90을 바라보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챗 GPT가 뭐냐? 그냥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알파고가 사실 나오고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주었죠. 이것만으로 사실 컸습니다. 이 AI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불과 6년 만에 범용적인 기능을 가진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사실은 한 단계 더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챗 GPT라는 것이 질문하면 답을 주는 그런 생성형 AI죠. 앞으로 이런 AI들이 보편화되고 한다면 과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것은 뭘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획일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은 이제는 하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죠. 왜? 그건 이미 물어보면 챗GPT가 답을 해줄 테니까요. 중요한 거는 답을 찾는 능력, 답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학생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디지털 충격 또 디지털 대전환 저희 교육 정책의 핵심도 결국은 맞춤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1월 달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맞춤에 관련된 4가지 포인트,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사회 맞춤. 요 맞춤형으로 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 수요자 서비스 중심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개편해야겠다는 것으로 맞춤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학생 맞춤은 바로 디지털 교육이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 나간 아이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사회나 산업 세계에 나오면 결국은 첨단 인재로서 양성하는 부분도 저희들 정책 부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맞춤 교육이라 결국은 AI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AI에 의존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AI를 떠나서는 못 산다. 챗GPT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 지배당한다. 온전히 기술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에 관련돼서 학교 현장에 도입했을 때 그럼 이것만으로 될 것인가? AI 기술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인간, 즉 선생님들이 되겠죠. 결국 21세기 맞춤 교육은 AI라는 우리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인간 교수자가 함께 협업하면서 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21세기 교육이 아닐까 저희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그래서 저희 교육부는 이 교육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엔진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아까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에듀테크를 저희들이 배경을 삼아서 실제로는 교수자,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지만 결국은 이게 완성이 가능하다. 결국 교수자들은 이제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열심히 개발하고 연습하시고 연구하셔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학교 현장에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는 거죠. 이른바 저희들이 HTHT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인간에는 하이터치와 기술이 갖고 있는 그 하이테크,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핵심은 교육 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실은 AI가 사실은 잘 기능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런 학습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표준화돼서 잘 축적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쓰면서 아울러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도 또는 지역청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함께 활용을 하고 연구자들한테도 개방하면서 이것이 다시 학교 현장의 아이들 교육에 피드백되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과 학교의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토양이 되는 교육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고민해 나갈 생각입니다. 메인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핵심 정책 부분입니다. 2023년도 2월 달에 불과 2달 전입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 신방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일단 추진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기존의 서책형 중심의 교과서 해서 좀 AI 디지털 교과서로 바뀐다. 물론 기존에 디지털 교과서가 있었습니다만 지적이 약간 뭐 PDF 약간 변환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일부 동영상이 있는데 기능이 그렇게 충실치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보다 좀 뭐랄까 학생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진단 결과를 피드백해주고 피드백해준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어떤 학습을 더 해야 될지 보충을 해야 될지 더 높은 학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정보들이 선생님들에게도 가서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3가지 과목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뒤에 적용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우선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그리고 2026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2학년 그리고 중3 이런 순으로 해서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AI 교과서가 갖고 나가면 그러면 제대로 아이들을 제대로 학습시키고 교육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 새로운 에듀테크 기술들을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해야지만 그것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2025년까지 한 1년 8개월 동안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또는 AI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치교사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교사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선발할 계획이냐면 지금까지 현장에서 디지털 환경, 소프트웨어, AI 여러 가지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라든가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 보시고 식견이 있으신 그런 선도적인 교사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강의위원으로 해서 과거와 같은 강의식 집중식 교육보다는 주변의 동료 교원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연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4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2025년까지 1,500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교원이 한 44만 명인데 과목 자체로 봤을 때는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니까 5만 명 수준이 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점점 확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프로그램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민간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학습량이 보다 좀 디지털
교육을 하는데 더 적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는 이 교육과서 AI 교육과서 들어왔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디지털 기술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5년 전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또 수업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운영할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개발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수에도 반영을 해서 전파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또 부가적으로 기기에 대한 과몰입이라든지 과의존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교육적 목적에 다른 것들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해 콘텐츠 차단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기기 영향 분석도 하면서 기기 사용법을 올바르게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시범교육청을 7개를 선정을 하고 이 시범교육청을 토대로 해서 그 시범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그 안에서 디지털 선도학교를 각 교육청으로 선정하게 되면 선도학교를 통해서 그런 모델들을 적용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 300개 교 정도 선정을 하고 내년엔 700개 고 해서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AI, 코스웨어 등을 미리 선제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교수학습에도 적용해 보시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에듀테크 앱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면 그런 표현도 제공하면서 우선 학교 현장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학교들을 먼저 만들어 나가면서 그걸 여러 학교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도 1인 1 디바이스 환경을 구축하는 걸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말까지 기준으로 작년 초에는 한 28% 정도 기기 보급률이 됐는데 올해 초에 조사해 보니까 올해 초에는 한 60% 정도 기기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 제외하고 나면 아마 충실히 이 디바이스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역시 유무선망입니다. 이렇게 기계가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과연 이렇게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는지 이 유무선망 확충에서도 저희 신경 쓰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핵심 정책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희가 AI 교과서 하나만 드리고 그걸로 디지털 교육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가장 주 교재이고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수업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더 필요한 여러 것들이 소프트웨어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결국 기업에서 나야 되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에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잘 제공해주고 기업은 다시 학교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에 관련돼서 접근성을 강화를 하려면 결국 저희들이 쉽게 학교 장터에서도 이게 뭐가 있지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라는 별로 카테고리도 신설을 해서 이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앱들이 있구나 도구들이 있구나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쉽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통 보면 이런 거 구매하는데 입찰하시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또 상한액도 올려서 손쉽게 구매하면서 아이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고 에듀테크 구매 가이드라인을 해서 학교에서도 행정실장님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고 이걸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만 봐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만든 이런 에듀테크 기술들이 학교에 잘 써먹으려면 학교에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광주 그리고 경기 그리고 대구 세 군데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들이 만든 에듀테크 이런 산출물들이 정말 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누가 검증하냐면 현장 선생님들 와서 한번 써봅니다. 써보시고 이거 기능 부족한데요. 이거 불편한데요. 이건 이런 것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아예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수업 시간에 쓸 수 있겠는데요. 즉 학교 현장에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실증 프랩을 운영해서 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이 바로바로 학교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소프트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들도 고도화하면서 또 기업들이 학교 현장과 교육과정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위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에듀테크 기업과 또는 그 학교 현장 연결하는 민관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향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 에듀테크 진흥 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은 꼭 초중고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학문 분야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만 아주 미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베이스가 된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총 100만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전 국민들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강화하거나 해서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합니다. 크게 보면 우선은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 확실하게 전공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빨간색에 보는 것처럼 디지털 기반으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는 분들, 예를 들면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이런 디지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미 재직자들, 이미 기업에 취업해 있는 부분들이 과거 굴뚝산업 갖고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교육을 한다든가.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하고, 또 일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데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 제고를 위한 전 국민의 어쩌면 디지털 기반의 이런 학습 분위기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디지털 교육 기획관입니다. 원래 과단위 정도 수준이었던 걸 갖다가 아예 교육부는 구구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과 정도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과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교육 데이터 개방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될 계획입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방향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흐름을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천천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 협회도 출범하면서 했기 때문에 함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씩 우리 2025년까지 풀어가는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짧지만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민철 기획관님께서 국가에서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학생, 교사, 학교, 그리고 교육청, 기업 모든 기관이 협업해서 해야 된다라고 정책도 만들어 주시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받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두 번째 발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덕회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AI, 교육 분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구덕회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교육대학 컴퓨터교육과에 계시고 과거에는 대구교육대학에도 계셨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을 맡으시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 데이터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발표에 관련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세팅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까 양력이 떠 있어. 양력 보면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교사를 한 6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석박사를 하고 첫 번째 학교를 떠나서 가졌던 직장이 여기 에트리였습니다. 에트리에서 97년, 98년 근무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그때 갑자기 교육정보화 사업이 생겨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교육정보화 사업하러 교육학술정보원 가서 한 3년 근무하다가 대학으로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접속해서 쓰는 방식을 준비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약간의 준비상의 어려움으로
제가 제출한 그 PDF 파일로 그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소 거창하긴 한데요. 교육 분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여기 프로그램 짤 때 논의된 그 제목을 그냥 제가 따라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뭐 바꾸는 걸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고 모으고 이런 힘으로 교육 분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수준에서 이렇게 제안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우리 교육 분야에 변화해야 될 한 7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튜링인데요. 제가 이분 논문을 직접 찾아봤어요. 진짜 저 말을 했나 했더니 1950년에 쓴 논문에 이 문구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분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저 논문에 시작하는 첫 줄에 나오더라고요. 저 상단에 있는 내용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지금 72년 정도 흘렀습니다. 저 논문 나오고. 지금도 저 주제 하나 갖고도 토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지금 이 상태로 투표를 한다면 대체로 제가 볼 땐 생각할 수 있다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도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계가 답하는 게 생각이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인문학적인 토론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그 테스트로 본다면 오늘날 그 챗 GPT와 많은 그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그 문구나 데이터를 보면 사실상 이게 사람이 했는지 또 인공지능이 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또 많은 우리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지능형 제품의 등장입니다. 지능형 제품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이런 것들이 거의 다 10년 안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건 12년 전에 파로라는 그 테라피 로봇인데요.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는 이걸 노인분들이 많이 쓰시던데 지능형이니까 아무래도 보통 장난감하고는 다르죠. 저는 프랑스 사례를 좀 봤는데 이런 지능형 제품들이 있구나 싶었고 이 제품 외에도 최근에 이제 해외 박람회 등을 가보면 상당히 지능형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끼리 막 협업하고 로봇끼리 장난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잠시 후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깜짝 놀라고 있죠. 챗 GPT. 얼마 전에 GPT-3로 막 기자가 생성하는 텍스트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잠깐 한눈 팔다 돌아보면 GPT-4가 나와가지고 이미지도 생성하고 또 이미지를 집어넣었더니 그 이미지를 막 해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에 이 사진에 유머 코드 3개를 찾아내라 라는 질문을 우리가 그 충전기죠. 충전기 모양의 그걸 사진을 넣어주고 했더니 GPT-4가 그거에 대한 유머 코드를 찾아내서 이거는 참 퍼니한 거다. 그 답변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보고 유머 코드 찾으라 그래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는 것들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지능형 서비스들 막 등장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요즘 놀라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기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국적으로 세종시, 또 서울의 청계천, 상암, 강릉, 대구, 제주도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뭐 2,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상용화까지 시작했고요. 또 우리 한국도 곧 머지않아 서울과 부산 같은 고속도로에서는 손을 놓고 운전한 차를 탈 그럴 현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가정 환경의 변화는 뭐 한 20여 년 전부터 집에 있는 어떤 기구를 끄고 켜고 이런 홈 오토메이션은 무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도 우리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이버 사례만 봐도 직원이 커피를 마실 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앱으로 신청하면 로봇이 커피를 갖고 와서 갖다 주고요. 큰 회사들이 요즘에 그 내부 공사를 하는데 로봇이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내부 공사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공사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스마트 빌딩화 시켜서 로봇을 이용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이런 형식으로 막 공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 창작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이 아트 영역까지 창작하고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거는 이 뉴스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뉴스입니다. 이렇게 글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술, 뉴스, 사회 많은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사회 변화의 말씀은 바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드렸는데요. 교육 분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를 제가 여기 협회 이 포럼을 위한 회의 자료로 이렇게 처음 받고 나는 그럼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부족합니다만 한 7가지 뽑아봤습니다. 제 나름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면서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 7가지 뽑아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뽑은 게 대화형 인공지능을 뽑았습니다. 제가 이 추가 영상들이 그 온라인 연결한 그곳에다 해놨었는데요. 지금 동작을 안 해서 그냥 화면에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챗 GPT를 쓰면서 느낀 게 대화형 아니겠습니까? 텍스트 쫙 나오고 얼마 전에 미국 방송을 봤는데요. 미국 방송에서는 앵커가 챗 GPT와 앞에 모니터를 놓고 대화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즉 저희는 텍스트만 쓰고 있지만 앵커가 음성으로 질문하고 챗GPT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고 또 챗GPT가 가끔은 또 앵커한테 질문하는 이걸 보면서 난 저거 영화 속에 봤던 건데 어떻게 지금 미국 뉴스에 저게 나오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싶지만 선생님은 더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한번 실험적으로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논문도 발표했는데 대화형 인공지능 하나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가서 자기 하소연 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노트북에 설치한 인공지능에게 대화하고 이 대화형 인공지능은 매일매일 아이들이 한 거를 텍스트로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그 텍스트를 퇴근 전에 한번 훑어보고 또는 출근 전에 한번 훑어보고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확실히 편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논문으로는 발표했는데요. 제가 구현한 수준이야 파이썬으로 했으니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학교에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보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소통들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맞춤형 학습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엄청 지금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 맞춤형 학습은 사실 20, 30년 전에 교육적인 논의도 많았고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르네상스, AI 테크놀로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초입 단계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AI 기술을 진짜 맞춤형 학습에 잘 도입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거지만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이 좀 더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이 바뀌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스크 오토메이션, 우리 선생님들 다 느끼는 거죠. 이미 선생님을 거쳐서
전문직 그리고 또 교장님 뭐 이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할 텐데요. 쓸데없는 반복적인 일들은 좀 AI가 좀 하고 또 심부름 스타일의 일들은 좀 AI가 하고 우리 선생님과 전문직 또 교장님들은 의사결정하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피드백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의 태스크 오토메이션은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논의해 보면 반복적이고 시간 뺏기는 일들은 오토메이션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컨텐츠 제작 기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컨텐츠 제작의 그 힌트를 얻은 거는 유튜버들이 요즘에 유튜브로 돈을 벌 때 만드는 그 유튜브 콘텐츠를 막 제너레이팅 하는 거를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유튜버들이 제너레이팅 하는 콘텐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쓰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편하면 얼마나 좋을까? 즉 저도 유튜버들이 하는 걸 따라해 봤더니 챗 GPT로 기본 데이터 생성해내고 그걸 비디오화 시키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림까지도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거는 뭐 엄청나게 세련되진 않지만 just in time,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걸 바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 쓸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AI 데이터베이스드 피드백인데요. 저희가 데이터의 중요성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스캐폴딩해서 다음으로 나아갈 때,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걸 해결할 때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에서 기반해서 아이들에게 자문해주고 아이들이 쓸 수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쓸 수 있고 우리 교육청 등 국가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에 대한 장치들. 아까 전 데이터 맵이라는 단어를 발표 앞에 교육부 국장님 발표에서 봤는데요. 전 데이터 댐이라는 단어를 전에부터 썼는데 데이터 댐을 구축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잘 써야겠다. 그래서 저는 스쿨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학교에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학교 마이크로 데이터 그리고 국가 수준의 거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댐화시키고 댐화시키는 어떤 도구나 방법은 약간 교육청과 교육부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댐화하고 써야 된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셋을 쓰는 거는 우리 학교 어린이나 선생님한테는 좀 어려운 게 데이터셋에 가서 로그인해서 뭔가 이렇게 승인받아서 갖고 오고 이런 거는 사실은 데이터 과학 교육 할 때는 좋은데 실제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 마이크로 데이터, 국가 거시 교육 데이터 이런 댐들이 있어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교육부의 데이터 맵이란 단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한 10년 이상 많은 분들이 연구했고 많은 분들이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로봇은 아이들이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갖고 노는 수준인데요. 그거 말고 제가 해외 사례들, 해외 전시회들 보면 아이가 학교 출석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그 초등학생들하고 그거 갖고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활용할까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이 에듀케이셔널 로봇이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로봇, 즉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학교는 가고 싶고 그러면 학교 로봇에 로그인해서 그 학교 로봇이 교실까지 갑니다. 가서 실제로 수업도 듣고 다른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대화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 호주 교육분과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호주 교육청 그런 로봇들, 교육에 잘 쓰이는 로봇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평가에서 사용하는 AI인데요.
제가 Conker, CONKER 이란 사이트를 사용하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나 여기서 못 보여드리는데 기억해 두셨다가 써보시면 좋은데요. 한국어 지원되고요.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위키 같은 데서 쭉 갖다 넣어놓고 제너레이트 누르면 문제 개수만큼 쫙 제너레이팅이 됩니다. 사지선다 막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제법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런 채점 문항을 만든다는 거. 그거는 하나의 예시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평가 아니겠습니까? 평가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수월하게 출제하고 수월하게 평가하고 수월하게 피드백하는 이런 장치들이 이미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도 잘 등장해서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고픈 말은 이 많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도구나 기술들도 사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의 본질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은 분명히 우리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도 쓰고 기술도 쓰고 많은 예산도 씁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하게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은 좀 경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 교육의 본질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초심처럼 간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서울교육대학교의 구덕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덕혜 교수님께서는 기술에 어떻게 교육에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 덕분에 우리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즉 학생과 선생님은 조금 더 선생님과 학생다운 인간다운 상호작용으로 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자, 3번째 발표로 가겠습니다. 3번째는 하호용 장학사님께서 데이터 기반 교육 플랫폼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하 장학사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양력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전에 국가교육위 특별위원회에서 잠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창의인작가가 아니고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 신설되었는데 미래기획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사 하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발표 순서가 협회에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부터 그 다음에 신민철 또 우리 기획관님 말씀, 우리 정책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의 제안하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적용 방안들, 그 다음에 실증 사례로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상호 호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순서로 잘 배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제 발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기반 교육 플랫폼의 교육 혁신 사례, 우리 교육청의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 AI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이 사업의 구축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플랫폼은 브라우저 기반의 접속하는 플랫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일 사이트나 아니면은 단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운영될 때 저희가 외부 연동이라던가 이런 제한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서나 교과 학습의 여러 컨텍스트, 맥락적인 정보를 수집하기에도 제한이 되어서 저희가 네이버 웨일사와 협력을 해서 지금 웨일 브라우저 기반의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이톡톡 자체 시스템까지 접속하는 내부 폐쇄형 모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웨일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보면 자체 액티브 유저가 월 4만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 수가 36만여 명 되다 보니까요. 대부분 10% 이상 학생이 매일 아이톡톡을 활용해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기조 정책이기도 하고요. 시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1인 1 단말기 체제입니다. 우리 도는 처음 가는 길이라 많이 좀 헤매기도 하고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안정화되어서 1인 1 단말기 체제를 지금 구동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윈도우 기반의 단말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접속도 보면 전체 초록색, 밑에 파란색이 윈도우 베이스로 해서
웹 기반의 플랫폼 접속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 2차 연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 AI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개념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궁극통이라고 하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의견이나 지향점이 모아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성장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부분은 빅데이터 기반의 AI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관찰이나 집필, 면담을 넘어서 CBT나 디지털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정책, 교류 정보 등을 통해서 학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해는 결국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추천하고 정서를 분석해서 성향에 따른 맞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아까 앞서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화형 혹은 생성형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종합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이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혹은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한 단계의 여러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이렇게 우리 플랫폼은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한 영역의 활동들로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특허 출원을 해서 지금 특허가 출원된 영역이 지식 데이터 영역과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교육과정 기반의 하이퍼메타 영역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도에서 개발을 했지만 충분히 시도와 교육부와 협의해서 향후에 교육 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기초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원하기 위한 소스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바이지만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챗GPT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창의성을 최대화하려면 결국 교육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획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이테크를 넘어서 하이터치로 가기 위한 데는 우리가 교육 분야에 어떻게 이 기술들이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획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지원은 각각의 세부적인 선생님들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성장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아이톡톡의 구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보시면 우리가 기능 활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일부 플랫폼이나 개발된 교육부의 시스템도 보면 제한되기 때문에 아까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던가 아니면 민간과의 협력, 에듀테크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플랫폼에서 통합 인증 체계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관리 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핵심 수업 기능을 가지고 외부와 연계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과 콘텐츠 기능 부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수업에서의 이 플랫폼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단 우리 플랫폼 내부에서의 핵심 수업 지원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능 활용의 자율성은 결국 우리가 데이터 컨버징이나 아니면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교과학습에 대한 분석, 사회정서에 대한 분석, 이를 종합한 학습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콘텐츠 추천이나 통지 개선,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정서 피드백이나 위기관리, 혹은 학습 가이드나 성장 관리와 같은 세부적인 맞춤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 혁신 모델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개선된 수업 모델은 결국 이 플랫폼에서 자동화된 AI 가이드, 그러니까 학생 수준이나 과정별로 다음 활동들을 가이드에서 안내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기능입니다. 다음 튜터링 기능, 선생님의 수업을 피드백하거나 학생들의 수업을 관리해주는 기능들로 구현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 플랫폼 자체의 기능으로 통합이 되어야 민간에 있던 그 활동 데이터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수업을 할 때는 민간 혹은 세부 기능이나 콘텐츠와 민간과의 협력이 있어야겠지만 결국은 이 민간에서의 자체 회사별로나 아니면 서비스별로 제한되는 콘텐츠의 소비를 넘어서 우리가 이 콘텐츠의 소비나 교육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하기 위한 플랫폼이 지금 아이톡톡이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이 많이 저희에게 제안이 오고 있고, 다음에 협력이 실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플랫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체제나 AI 지원 체제이죠. 저희는 이를 하이퍼 메타 연결 체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핵심적인 학습 지원 기능, 클래스라던가 학습 분석 기능이죠. 기본 컨텐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업이나 컨텐츠를 개발하는 개발 모듈입니다. 저희가 소비 지향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이 컨텐츠나 기능이 계속적인 도입이 되지 않으면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웹이 발전해 온 걸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사용자들이 웹을 개발할 수 있는 디벨롭 툴들이 도입이 됐을 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웹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웹 환경이 많이 활성화됐었죠. 저희 플랫폼도 이 수업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모듈들을 구축해서 이를 기본 플랫폼으로 기획을 하고, 이를 외부나 특성화할 수 있는 연결 구조로 개발 표준이나 API나 데이터셋, 데이터 분석이나 AI 구동 서버나 운영 클라우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혹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기본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역화해서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공동 자원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제안하기보다는 지난 2년간 운영하면서 저희는 플랫폼 개발 부서지만 저희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처럼 장학부서에서는 이 플랫폼에서 모이는 기초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별도 가공을 해서 자체의 기능으로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들이 시도의 협력이나 아니면 교육부와의 어떤 협력 모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본 플랫폼을 가지고 공유하는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시도에서 특성화하려고 하는 지점의 개발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는 확실히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좀 줄여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내용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사례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정책이라던가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톡톡 기반으로 수업 운영을 할 때 이런 5가지 유형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내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형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있고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처럼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형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착안한 지점은 교사학습 자료인 PDF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와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합한 형태의 교과서이고, 그 위에 교사 주도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학생의 학습 활동을 누적시켜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교과서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안 주신 교과서 중심의 콘텐츠 활용이 외부 콘텐츠 활용으로 연동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들이 같이 합해진다면 더 많은 분석과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경로로에서 실제 접속할 수 있고 도내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도구들이 이 플랫폼 전용 뷰어에 들어와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이 핀입니다. 이 교과서 사이트 같은 경우는 PDF로 올렸을 때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다라고 하면 교과서 쪽수와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그 다음에 학습 요소가 하이퍼 메타 요소로 기존 메타 정보 연결이 되어서 그 문항이 하나가 등록되더라도 관련된 성취 기준이 뜨는 교과서에는 해당 문항이 다 제공되는, 그 다음에 지금 학습 활동에 대한 진단이 그 하이퍼 메타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관리되고 저장되는 이런 밑단의 구조를 가지고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학습 활동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전반에, 교육과정 전반에서 감지되고 누적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온 오프라인 과정 중심 평가에서 우리 플랫폼이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LMS 시스템이 톡톡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방, 과제방의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 학습방과 과제방에서는 각각의 이력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좀 더 차별화되는 것은 각각의 평가나 아니면 자기평가, 그 다음에 학습 활동에 대한 가이드나 컨텐츠 추천 가이드가 학생 학습에 대한 반응 유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도입하는 기능 중에는 현장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피드백을 위해서 사고 과정에 대한 공유를
많이 제안을 하십니다. 해당 기능을 저희는 톡톡 노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상용화해서 배포할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학생 노트 기록하는 이력들을 보고 거기에 1:1 코멘트를 달아주거나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고 과정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이해 과정들을 그룹핑해서 그 차시에 대한 평가까지 저희가 교과 평가까지 연결해서 다양한 학습, 교과 학습에 대한 이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정보를 기존의 교육 활동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향상시킨 걸 넘어서 더 확장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학습 관리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는 AI 교과 학습을 국영수사가 5개 과목에 대한 맞춤 컨텐츠, 그 다음에 맞춤 문항을 가지고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아이톡톡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1인 1 단말기,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는 아이북으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북은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아이북은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와이파이 환경과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복습하고 나의 학습을 리마인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나려면 기존에 운영되었던 학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 클래스에서는 학습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서 내가 수업에 운영하진 않았지만 그 차시에 해당되는 기본 내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살펴보고 피드백이나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선생님들이 간이 시간표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교과서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도 이 이력들을 남겨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학습 분석 기반의 성장 관리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데요. 각각의 활동들이 교육 데이터 발생과 교육 데이터의 관리, 이를 통한 우리의 학습 피드백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능의 활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기 학습 화면인 유탭에서는 이런 학습 기본 지표들에 대해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개별화 페이지입니다. 교과학습, 사회정서, 그 다음에 AI 학습에 대한 각각의 지표들을 학생들의 아이톡톡이 바라보는 눈으로 평가한 혹은 진단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이를 교사가 현장에서 보는 나의 의견을 첨가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력 정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데이터들이 어느 연결 구조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맵에 대한 저희 특허 발언한 연결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 리소스로서 제공을 하면서 같이 활용하면 더 가치가 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자료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 단일 교과 학습에 대한 교과 분석 지표가 99개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데이터셋을 묶고 가공하고 가중치를 두고 유의미한 그룹핑을 할지 여기에 대한 분석들은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같이 검증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 공동체는 결국은 이 플랫폼 활성화와 새로운 사용성 발굴, 그 다음에 강조하지만 수업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는 선생님들 연수와 다양한 전학공 운영을 등을 통해 가지고 이를 활성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이런 기술과 그 다음에 시도의 노력이 좀 더 상호 후회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AI를 활용하고 협업하는 교육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청 아이톡톡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장 박사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톡톡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교육 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 일부가 끝나고 나면 휴식 시간을 가질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의 마지막 발표로 이수정 AWS 총괄님을 모시고
교육 데이터와 AI가 만나면 교실을 깨어나게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수정 총괄은 현재 AWS에서 사업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기존에는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영업 총괄을 맡으셨고 전략 기획 전무 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일부의 마지막 발표인 이 주제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또 저도 사례 위주로 빨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례 그리고 앞에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글로벌 기업인만큼 AWS는 지금 에듀테크 기업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고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젠다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생들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희 아이도 코로나 세대여가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했었는데 이런 학생들 위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우리가 교실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역사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세계사 국사를 굉장히 못했는데 커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국사가.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해야지 제가 외워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있어야 공부가 되는구나. 흥미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게임처럼 재미있고 도전의식을 주는 실습 환경 또는 그런 컨텐츠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가. 또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 우리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외에 오롯이 교육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게 다 안 되면 우리 학생들 이제 졸겠죠. 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도대체 에듀테크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안전하다고 느껴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 논문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몰입도가 높은 것이라고 너무 당연한 결과에 여러 가지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선생님들하고 학생과의 관계, 이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짖고 있죠. 바크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니까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교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 바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디지털 통신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페이스북. 이제 요즘 아이들은 페이스북에 부모님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인스타로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인스타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사이버 안에서의 불링, 그러니까 왕따 또는 이 아이가 아이들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자살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이제 온라인 포식자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어른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자꾸 접근을 해서 부적절한 어떤 유혹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 그리고 성인 콘텐츠 같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워닝을 하고 알람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모두 다 SNS의 아이콘인데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 3-4개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을 피해서 마구 사이버 공간으로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그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듀테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글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지금 학생들도 그럴 건데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왜냐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PC방도 가고 떡볶이도 먹고 이런 그 소셜한 사회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보통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감을 표출을 했고 한 9% 정도, 그중에 9% 정도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엔가 하소연하고 싶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이렇게 우울해요. 사실은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어디엔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이 개글이라고 하는 에듀텍들은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연사들께서 이미 개인화를 통한 맞춤형 적응형 학습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게 뭔지 알아보시는 분들은 30년 전에 이 광고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네, MC 스퀘어. 30년 전입니다. 1994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나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케미칼하게 무슨 생약을 먹는다거나 보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그런 케미칼의 메디슨을 먹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미 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 인지 능력 또는 뇌가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기작을 가지고 디지털로 이미 만들어진 많은 의학적인 기기나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코그니핏이라고 하는 이제 에듀텍 또는 헬스케어 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아이가 기억력이 더 좋은지 또는 주의력이 좀 산만한지 아니면 지각 능력이 있는지 추론과 같은 이런 거를 잘하는지 논리적인지 이런 뇌의 능력, 어떤 인지의 능력 같은 것을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이 아이는 추론을 굉장히 좋아하네. 그러면 이런 걸 추론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줘볼까? 라고 하면서 이 아이한테 추론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포토그래픽 메모리 한번 보면 기억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하죠. 인간은 잊어버렸지만 침팬지라든가 고릴라 같은 영장류들은 지금도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기억력이 엄청 좋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추론보다는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더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자극을 줬을 때는 추론이 강화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다양하게 플랫폼을 제공한다거나 툴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가 있는 게임을 제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이 뇌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림박스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챗봇 같은 기능이죠. 자, 오늘은 수학학습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저는 분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분수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대화형으로 이미 수학을 가르치는 거고 한번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셨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분수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오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또는 아이가 혼자서 참고서를 풀다가 답지를 보죠. 답지를 보면 내가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가이드를 주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수학 튜터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코드 컴뱃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딱 보시기에도 조금 게임 같죠? 원래 게임 회사였습니다. 지금 게임 회사들은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에듀케이션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얼굴 보여지는 학생들이 코딩을 친구들하고 이제 컴피티션, 경쟁을 하면서 막 코딩을 서로가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드 컴뱃은 게임 기반의 학습 플랫폼입니다. 상호작용적인 프로그래밍 도전 과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경쟁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모든 에듀테크 기업들은 저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을 다 해주신 연사분들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거나 표준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의 어머니는 데이터인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려면 그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아이톡톡에서는 많은 이 부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어떤 요일에 온라인 학습터로 공부를 많이 할까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트래픽을 조금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분산시켜주거나 그럴 필요가 있죠.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런 학습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학업 성과가 향상이 되나? 너무 궁금하죠. 엄청난 그 비용과 자원을 들여서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배움 학습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연 성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궁금하실 거예요. 또는 숙제를 내는 애들을 보니까 한 일주일이나 5일을 줬는데 어떤 아이들은 전날 내고 어떤 아이들은 당일날 내고 어떤 아이들은 하루가 지나서 내고 어떤 아이들은 숙제를 내준 당일날 내더란 말이죠. 그러면 숙제를 먼저 내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내는 아이들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지? 또는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공부 패턴이 같나? 남학생, 여학생이 다른가? 성별로 다른가? 또는 고학년하고 저학년하고 다른가? 또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가 있지 않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밑에가 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빨강색이죠. 이게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외국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자, 그럼 요 맵을 보고, 이게 히트맵이라고 보통 하죠. 이 맵을 보고 아이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뭔가 움직이고 이제 학교가 마치고 나서 뭔가 복습을 하느라고 많이 보내. 요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습 플랫폼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는데 이걸 열심히 보는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까? 그러면 누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액세스 자료, 로그 이런 것과 성적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과제 제출을 당일날 하는 아이들하고 전날 하는 아이들 또는 지나서 하는 아이들 누가 더 성적이 좋을까? 이 리포트를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전날하고 당일날 내는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그 숙제를 내야 되는 그 끝날 내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틀 전에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다음날 내는 아이들 성적이 나쁩니다. 또는 하루 지나서 내는 아이들 성적이 조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보면서 되도록이면 제때 과제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1학년들의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패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전 학년의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토요일 날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성별로 어떻게 다를까? 인구 밀도나 인구의 어떤 통계학적인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이 인덱스에 맞게, 이 키워드에 맞게 다 세팅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많은 데이터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예쁘장하게 대시보드로 보여지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렵죠. 데이터를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 데이터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지도 않지만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뉴얼하게 그냥 종이로 있거나 각각의 선생님들의 PC에 있거나 아니면은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올려놓은 데이터들도 임시적으로 디지털 되어 있는 단편화 아주 조각조각 되어 있죠. 이걸 이제 한꺼번에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교육청들이 여학생을 여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자로 쓰지 않는다. 영어로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플랫폼의 일정 규칙이 존재해야 플랫폼과
데이터들이 통합이 됩니다. 데이터의 분석은 저는 이제 아이톡톡에서 하시는 것도 비슷하셨을 거라고 봐요. 작게 시작해서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실증을. 특히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통계 결과가 유의미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아웃라이어 같이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거나 하면 보정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로 계속 이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는 갑자기 외부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유입이 되면은 굉장히 이 통계가 왜곡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작게 시작해서 기술을 익히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게 중요한 거지? 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지? 모델은 확장할 수 있나? 확장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교육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정도의 이제 작은 프로젝트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이런 실험에서 이 모델이 맞아라고 한다면 이 모델 안으로 여러 가지 인덱스들, 이제 자료들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데이터가 쌓여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러한 교육 데이터들이 더 플랫폼에 많이 모이고 그리고 표준화된 형태로 모인다면 전체 우리 교육 데이터로서 도출되는 결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지금 챗 GPT, 생성형 AI 너무나 유명하죠. 자, 음악 버전의 생성형 AI입니다. 클래식이나 팝, 재즈 이런 장르를 주면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게 재즈하게도 나오고 클래시컬하게 모차르트처럼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음악에 연계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장비이고요. 딥 레이서 아마 밖에 폭세주가 전시해 주신 거를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아주 중요하죠. 보상함수를 이용해서 트랙의 중간에 있는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노란 선을 따라서 가면 이제 칭찬을 해주고요.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하얀색 선으로 가면 조금씩 점수를 깎고, 파란색으로 벗어나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하듯이 이 딥 레이서를 잘 훈련을 해서 이 트랙을 빨리 도는 이제 선수가 이기는 이제 경기입니다. 세 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고 또는 분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은 저희와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듀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컴퓨팅 파워죠. 하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몇 가지 자극해가면서 맞춤형 적응 학습을 하고 게임처럼 실질적으로 만져보면서 이제 실습 기반의 학습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는 행정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서 누가 좀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그런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